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2022년 주말 객관식 세법의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단히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올해 1차 시험이 다행히 어떻게 보면 주말반 우리 수험생분들한테는 꽤 유리한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5월 말일자예요. 5월 말일자. 그래서 객관식 끝나고도 약 3개월 동안에 자기 공부 시간이 있어요. 보통은 한두 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래도 합격을 또 여러모로 하셔야 되는 걸 더 올인을 하셔야 되는 게, 어, 홀수회가 특히 어려워요, 항상. 지금 이제 2차 시험도 막 논란이 많고 좀 말이 많잖아요, 여러모로. 항상 홀수회들이 좀 유난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짝수회가 아무래도 평년적으로 이제 합격률이 좀 높았고, 그게 또 막 반드시 뭐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냥 지금까지의 시험 추세로는 그랬고요. 또 올해 시험 날짜도 5월 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정진하시면 1차를 충분히 당연히 이제 고득점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 객관세법 오리엔테이션 보시면, 먼저 초시생은 객관식반을 필수로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저 기본반 때 흡수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혼자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요. 실제 이제 그런 상담이나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공부했을 때. 그러나 이게 처시생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일단은 강의를 최소 2번은 듣는 게 훨씬 바람직해요. 왜냐면 그 방대한 양을 혼자 준비하는 거는 진도를 잘 못 빼요. 진도를 잘 못 빼는데, 일단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의 어떤 하드캐리에 의해서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쭉쭉 가서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쭉쭉 뺄 수 있는 과정이 일단 객관시세법이고요. 그리고 기본반 때 이해가 당연히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양이 너무 많고, 이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것들이 그냥 목차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들으면서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선생님 왜 잘 가르치지? 객관식을 왜 이렇게 수업 열심히 하시지가 아니라, 원래 그런 과정이에요. 모두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론 1회독만으로는 자기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제 시생이나 그 이상의 공부하시는 분들은 객관식을 스킵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객관식을 스킵하셔도 돼요. 뭐 내가 혹시 뭐 2차를 한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분들은 혼자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쇼지생은 객관식반이 필수예요. 특히 세법뿐만 아니라 재무원과는 또 내용 설명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 문제를 풀이하지 많이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결국 시험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막 너 이거 재고자산 알아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어떤 정형화된 문제 틀에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수험생 우리가 그 과정을 꼭 객관식에 겪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객관식은 필수로 이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1회독만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론 정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식반에서 절대로 이제 객관식반이라고 해서 문제풀이라는 반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엄청 많은데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이론을 다 정리해줘요. 특히 세법은 기본 강의에 준하게끔 설명을 하지만 당연히 시수나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조금 설명이 빠르고 지압적인 걸 쳐내는 것 뿐이지, 절대로 이거를 막 이게 문제풀이로 바로 풀지를 않아요. 그런 과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쪽 바닥에서. 그거는 시험 직전에 막 하루 특강? 뭐 이런 정도에서 있는 것이지, 문제풀이만 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론 요약 정리를 다 하고 문제풀이 넘어간다. 그리고 기본 강의 때는 주로 기본 문제들 위주로 풀었다면, 아무래도 이외도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객관식에 있는 어려운 문제까지 다 푼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하시더라도 2차 대비가 되고 있어요. 이거 사실은 이게 2차 과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차 계산 문제가 2차에서 커지는 것이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많이 없어요, 항상. 물론 이제 세법학이라는 논제를 2차에서 새로 배우지만 회계와 원투는 1차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다 2차에도 공부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서 객관식반을 꼭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일단 수업 기간은 우리 2월 말까지고요. 이제 11월부터 2월 말까지고요. 교재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교재 질문을. 왜냐면 세법책이 원래는 다 이제 세법 선생님들의 생각은 기본서 하나만 보면 된다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한 입장에서는 마지막엔 세법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보는 기본만 때 노랭이 있잖아요. 노랭이 책을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제가 요약하는 것도 힘들고요. 요약서 좀 내주세요. 이런 요청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요약서를 또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독성과 회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이제 해커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판한 책이거든요. 원래 다른 이제 출판사였다가. 그래서 세법 엔딩이라는 교재예요. 세법 엔딩이라는 교재인데 이게 원, 투인데요. 원, 투.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랑 원쌤이랑 이제 같이 만든 책인데 이게 해커스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어떤 마케팅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부소 그리고 투가 법인세법이야. 투가. 그래서 부소가 원이고 투가 법인세법이에요. 투가 법인세법. 근데 이제 내년도는 또 이것도 다 통합할 거예요. 내년도는 부서업을 웬만하면 다 통합을 하려고 하지만 올해는 일단 이제 막 세법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야 되는 책에 있어서 두 권으로 일단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과 투, 그래서 부소법. 그리고 객관시세법도요. 세법 책이 좀 짜증나는 게 매년 사야 돼요. 그래서 저도 책을 강매하고 싶지 않은 게 저희가 또 이 책이 이 저자가 또 3명이잖아요. 원재윤, 김현식, 이윤혁. 그래서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선생님 책 팔려고 책 2번 사는 거 아니야? 근데 남는 게 없다 그랬죠. 이게 일단은 저자가 10% 받고요. 10%도 못 받아요 사실. 왜냐면 이게 정가에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시 3분의 1이면은 이거 한 권 파는데 한 1,000원 받나 맞나? 뭐 그게 미미한 숫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게 가장 큰 그 마케팅이라 그랬죠. 이게 떨어져서 또 오는 사람 많이 없어요. 물론 올 수도 있지만 합격해서 소문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게 학원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책 팔아서 수입을 버는 게 구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기본반 때 어쩔 수 없이 예전 책을 나갈 수밖에 없고요. 매년 개정이 되고 매년 80문제가 추가되잖아요. 왜? 회계사 40문제, 세무사 40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기출문제 80문제가 추가되고 개정세법에 따라 기존의 기출문제를 다 변형하셔야 돼요. 짜증나는 게. 예를 들어 재무회계는 원가회계 같은 경우는 개정이 진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재무나 세법까지 개정되는 것들은 옛날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거기는 개정된 걸 새로 올려주지 않아요. 그냥 2014년 당시 기출문제예요. 그럼 지금 보면 뭐야 이거 답이 다 틀린데? 다 틀려요. 왜? 다 개정됐으니까. 엄청 개정됐으니까. 그래서 세법책은 그냥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합격해도 마찬가지야. 합격해도 세법책은 매년 사야 돼요. 그냥 세법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상 죽을 때까지 숙명이야. 그냥 매년 세법책 그냥 사는 걸로 생각해야 돼. 사는 걸로. 합격해서도 다 그래요. 세무법인도 다 그러고 그냥 정식 절차예요. 개정해서 또 사야지. 근데 다행히 내년도가 개정이 제일 안 되는 해요. 내년 이제 대선이라는 투표가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전에는 개정이 거의 안 돼요. 개정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개정이 많지는 않아요.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그래서 이렇게 2022 개관세법을 웬만하면 이제 오셨으면 좋겠다. 합격을 위해서 2022 개관세법으로 이제 새로 하시고요. 이거 요약서를 이제 보시면 좋겠다는 거 요약서. 근데 여유가 되면 항상 이제 저희는 법조문, 기본서 이걸 강조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객관식까지는 노랭이를 여유되면 보시면 좋아요. 여유되면. 그걸 제가 강조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의 공부 방법을 이게 뭐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서를 여러 번 보면 그것도 쉬워지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점이 주로 이제 뭔가 A는 B다의 결론식으로 좀 나와 있어서 사고방식이 암기적인 경향으로 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것들은 막 법조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법조문이 안 읽혀. 왜 안 읽히지? 몇 번 읽어보게 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했던 의미가 이거구나. 막 취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사고하는 공부 방식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설명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많은 객관식 때도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선생님 왜 법수만 가르치세요? 이 기타 세법은 언제 해요? 이거 질문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식 과정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이제 거의 농담 없이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법수부 이거를 이제 거의 이제 18번 동안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게 28문제 40문제 중에 거의 70%가 출제되는데 2차 과목의 주요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의 주요 과목이어서 미리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내용이 어렵고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1년 내내 무료 특강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들을 수 있어요. 자기 전에. 그리고 또 개정되니까 어차피 개정된 후에 강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2월 달에 개정이 보통 확정이 돼서 그때 무료 특강을 진행하는데 21년 강의가 무료로 항상 올라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개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미리 들어도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객관식 때도 법수업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커리큘럼에 보면 우리 기본 강의 때 주말반은 시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8월반 같은 거는 소부를 나갔고 그 다음에 앞전 5월반도 이제 소부를 나가고 이제 심화 강의 때 법인세법을 나가요. 그죠? 주말에 법인세.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이제 8월 분들은 요 법인세법을 따로 인강을 좀 잘 들으시고 객관식 할 때 요약으로 좀 빨리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소법부를 모두 가르치면서
기본반 때 풀지 않았던, 그리고 올해 최신에 나왔던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21년도 문제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독을 자연스럽게 한다, 이론 요약 강의를 하면서 안 풀었던 문제랑 중요한 문제는 한 번 더 풀어요. 심지어 중요한 문제 한 번 더 풀고, 그 다음 과정이 주말반이 이제 모의고사 과정으로 이어져서, 올해는 이제 시험 일자가 늦춰졌기 때문에 작년에 8번 본 걸 올해는 10번이나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시간이 막 엄청 부족해서 내가 뭔가 못 풀어서 틀리진 않았어요 라고 하게끔 모의고사 경험을 많이 하는 유일한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 세법 이후의 일정을 보시면요, 2월에 보통 개정세법이 확정이 돼서 공표가 될 거예요. 그때 무료 특강으로 또 22년이 아니지, 내가 못하났다, 이거 들으면 큰일 나죠. 우리 2022년이에요. 2022년. 그리고 이때도 기타세법 특강 같이 해요. 개정세법 하고 바로, 거의 이제 개정세법이 일어났으니까 바로 이렇게 기타세법 특강을 해서 국기, 국조, 국징 좋죠. 요 국기, 국조는 우리 원재현 교수님이 2차에서도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2차 세법화 과목에 이제 담당 선생님이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1차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2차는 제가 이제 계산형 문제인 세무회계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국징 조처를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 끝나고 3월부터 주말 GS 과정. GS는 사실 별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학원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이게 파생이 뭐 그룹 스터디다, 걸스데이, 죄송해요, 걸스데이, 에이, 모르겠다, 나도. 진짜 몰라요. 이제 왜 GS인지. 그냥 시험 과정이야, 시험 과정. 그래서 실제 시험 같은 난이도로 올해는 10회나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주 와서 시험 보고요. 이거는 진짜 사람이 많아서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우리 평일 객관식 반도 100명이 넘었고요. 지금 주말 반도 지금 등록 인원이 6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160명 플러스 타사 학원에서도 이 과정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자칫 진짜 200명, 400명이 와서 마감이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혹시 이제 공표가 되면은 빨리, 웬만하면 빨리 등록을 하세요.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진짜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실제 시험 모의고사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수업을 이제 진행할 텐데요. 객관식반은 이제 좀 더 최신화된 트렌드답게 우리 책을 바로 띄워서 할 거예요. 좀 이렇게 책을 바로 띄워서 할 거예요. 사실 저도 얼마 도였는데 좀 중간에 손이 좀 익숙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 수를 잘 알려드릴게요. 소득세법 페이지가 여기에요. 2-2 2-2라고 해야 되네. 이게 또 페이지가, 그죠? 굉장히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134페이지 뒤에 있는 거죠. 135페이지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꽤 크게 하면은 이게 꽤 PPT처럼 크게 보이죠. 그죠? 그래도. 그러니까 막 이제 흐릿하게 보여도 여러분 어차피 책을 보시면서 하는데 옆에 바로 필기를 할 수 있고 어디를 이제 따라오는지 알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시대 발달해서. PPT가 단점이, PPT는 책의 내용을 이게 똑같이 담는 과정이 복원이 어려워요.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글씨를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넘어가지면서 어렵고, 두 번째로는 개정되기 때문에 거의 세법 선생님은 1년 내내 PPT만 만든다, 이렇게 소문이 돌 정도로 PPT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책을 바꾸면 책을 띄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흐릿하게 보여도 어차피 이게 내용 설명을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서 위치를 잘 보시면 돼요. 우리 소득세법.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보시는 분도 우리 마찬가지로요. 이게 너무 이제 책의 내용을 책으로 따라오시는 거지, 지금 위치를 기억하는 느낌으로 진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편리하게 그래서 수업을 한다. 그래서 소득세 개괄부터 한번 봐보죠. 우리 소득세법은 일단 10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다, 소득세. 그래서 이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세법은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고요. 일단은 담세력이 소득이에요. 담세력이 소득. 그래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체계화돼서 만들어진 어떤 법이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 그전에는 뭐에 대해서 과세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그래서 국가가 뭔가 전쟁을 하거나 전쟁 후에 피해액을 보전할 때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국가의 귀속자의 어떤 국민들한테 돈을 걷어야 될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세인데, 그 조세를 거둘 때 뭐에 대해서 거둘지가 예전에는 굉장히 모호했겠죠.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막 키가 180 넘으면 세금을 내야 돼.
저는 비과세예요. 면세나 환급 받아야 돼요. 환급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공평과세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그래서 막 일본에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제 미래에 예를 들어 이제 성형이나 이런 걸 많이 하거나 또는 성형하지 않거나 잘생기거나 미인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만. 그 재밌어서 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이제 못생긴 사람들, 상대적으로 좀 이제 못생겼다라는 분들이 더 외모 가치가 높아져.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럼 그만큼 담세력이 중요한 거예요, 담세력. 뭐에 대해서 과세할지를 정확히 공평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소득이 가장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소득. 근데 소득이 또 뭐냐라는 애매한 생각이 들어요. 그쵸? 소득이 뭐냐? 오늘 뭐 내가 지나가다가 어렸을 때 뭐 돈을 주었거나 그런 것도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남한테 피해를 끼쳐서 손해배상금을 주면 돈을 받고 또 보험금을 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학원에 나와서 일을 해서 받는 것도 있고요. 은행에 저축해서 받는 이자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어떻게 과세할지를 법에다 정해놔야 되는데, 이 법에 그냥 야 다 과세해 이렇게 해버리면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없다라 그랬죠. 개인의 모든 영역을 국가가 본다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서 과세하기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소리가 되어 있지만,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는 게 소득세법이에요. 열거주의. 가장 핵심이 이제 열거주의예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을 보호하고자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한 게 개인소득세예요. 개인소득세. 그러면서 소득 성격, 이게 소득 성격의 원천이 어떻게 보면 소득 발생 원천. 소득이 발생한 원인에 따라 달리 과세해요. 그런 원천설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식 팔고 채권 팔고 이런 소득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야,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해라, 채권 투자를 많이 해라, 기업들의 어떤 돈을 많이 투자해라는 취지에서 과세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소득도 유예돼요. 내년 시험 안 나와요. 우리 다행이야. 공부 안 하길 잘했죠. 그죠? 내후년으로 이열됐으니까 비트코인 소득 이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내년 시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만 우리 예외적으로 오늘 간단히 배울 텐데요. 이게 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이제 신종 금융상품들을 선물이나 옵션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이 그 금융상품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 법에 없어서 과세 안 되는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유사한 소득도 법에 없이도 과세하겠다라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예외적인 규정이고, 그 다음에 기타 퇴직 양도수도 같은 불규칙 일시적인 소득들도 소득세는 사실 과세를 대부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과세를 하는 순자산 증가설에 가깝다지만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가 법인세와 같이 사적 영역이 없는 부분은 애초에 그냥 입금이다. 순자산 증가하면 입금이고 뭐가 입금이 아니다. 이렇게 짜는 거고, 소득세법은 이배사 근영기 퇴항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법을 짜는 거랑 다른 거죠. 태도가. 그래서 이런 소득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출발점이 소득 원천설이라는 거, 원천설. 그러면서 이제 종합과세, 분류과세로 넘어가시는데요.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평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건. 그래서 소득세는 일단 특징이 수직적 공평을 위해서 누진세라는 제도를 채택해요.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소득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고, 을이라는 소득이 극단적이야. 10억이야. 얘는 이제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세금을 1,000만 원 내래요. 그러면 갑은 뭐 벌자마자 다 털리네요. 그죠? 0원으로 시작해야 돼요. 을은 1,000만 원 내봤자 9억 9천이 남기 때문에 이제 굉장한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똑같이 거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아예 안 걷거나 세금을 조금만 내게끔 이런 시스템을 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수직적 공평, 그걸 위해서 이제 누진세라는 걸 채택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객관식반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고 낮은 세율 6%, 가장 높은 세율이 45%니까 우리 을은 45% 세율을 맞을 수 있고요. 갑은 6% 세율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서 국가가 소득 재분배를 실행해요.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중교통 같은 거 많이 설치한다든지 그런 소득 재분배 기능을 이제 한다. 그러나 이제 종합과세라는 원칙은 뭐냐면요.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거예요.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종합과세인데, 예를 들어 이제 갑은 소득이 이제 똑같이 1억 원이에요. 소득이 똑같이 1억 원인데, 어떤 소득으로 벌냐면, 예를 들어 이자로 5천만 원 벌었고, 예를 들어 배당으로 5천만 원 벌었어요. 이분은 이제 투자의 귀재예요. 한국의 워렌 버핏이에요. 근데 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해가지고 1억 번 거예요. 사업해가지고. 근데 만약 이걸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각각의 이렇게 세율을 곱한 것과 사업소득에 1억에 이렇게 세율을 곱한 것과 당연히 을의 세부담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누진세 체제하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갑도 1억을 벌었지만 얘는 두 군데에서 소득을 벌었고 을은 한 군데에서 소득을 벌었을 때 이렇게 각각 세율을 곱해버리면 갑이 유리해지는, 또 수평적 공평이 위배돼요. 이 수평적 공평을 달성하려면 똑같이 1억 원의 소득을 벌었으면 세금이 같아야 되는 논리를 펼친 거예요. 그래서 종합과세라는 시스템으로 얘를 합산해서 이렇게 세율을 한번 부과하는 것이지 각각 이렇게 세율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는 논리예요. 아니라는. 그러면 애초에 이 소득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애초에 합산을 할 거면 그냥 종합소득이라고 워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자 배당 사업으로 구분하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야 돼요. 그때는 아직 여기 써져 있진 않지만 이 6가지 소득이 다시 성격별로 합산하기 전까지 계산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자나 배당은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사업소득은 경비를 빼고 기타도 경비를 빼고요. 근로나 연금은 경비 대신에 근로소득공제나 연금소득공제를 빼기 때문에 합산 전까지의 계산이 달라져요. 그래서 먼저 원천별로 구분한 뒤 동일한 소득의 세부담을 갖기 위해서 합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종합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소득. 그래서 이런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장기간 걸쳐 형성된 소득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요, 세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결집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별도로 분류과세라는 걸 하는데 둘의 공통점을 한번 봐볼게요. 둘의 공통점을 왜 그런지. 그래서 퇴직과 양도는 이런 식으로 된다. 먼저 퇴직소득은 회사에 입사해서 퇴사 시점까지 이 근무기간 동안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연봉에 예를 들어 월 500씩 12개월이면 6천이잖아요. 1년 일하면 500만 원이 쌓인다 그랬죠. 내 퇴직 계좌에 500만 원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자가 불고 연봉이 올라가면 퇴직금도 더 적립이 많이 되겠죠. 그만큼. 그렇게 쌓인 게 한 방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때 퇴사 시점에 한 방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때 퇴직금이라는 걸 예를 들어 1억 받았다면 요거는 요 해에만 성립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이렇게 쌓인 게 한 방에 실현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칫 이 해에 종합소득이 돼버린다면 다른 예를 들어 퇴사 시점엔 근로소득도 무조건 있겠죠. 퇴직한 해에는 근로퇴직이 무조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근로소득과 퇴직금이 합산돼서 퇴직금 자체가 노후생활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건데 국가가 생활 많이 걷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얘는 따로 과세하자는 생각을 한 거고 그게 분류과세라는 원칙이에요. 분류과세. 양도소득도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이때 취득을 했어요. 땅을. 얼마에 샀냐면 00년 초에 1억에 산 땅이야. 우리 2000년도에 1억 원은 지금보다도 훨씬 큰 돈이었겠죠. 당연히.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래서 21년도에 양도했을 때 만약에 저게 10배가 20배가 올라서 20억이 됐다면 지금 20년 동안 19억 원이 오른 거예요. 그죠? 그게 양도 시점에 한 방에 실현돼 가지고 요것도 종합소득 하면 이에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자라는 분류과세라는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 퇴직이나 양도 시점에 모두 실현이 돼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종합소득에 분류됐을 때 세부담이 커진다. 그걸 방지하고자 분류라는 시스템을 해서 퇴직소득세나 양도세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고요. 이 둘도 합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퇴직도 따로 양도도 따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6가지 소득은요, 공통점들이 1년 내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득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 소득은 합산해서 동일한 소득은 같은 세금을 내게끔 합산과세 방식을 취한 게 종합과세고요. 그때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외외적으로 종합소득 안에서 합산하지 않는다가 분리가세요. 분리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분류랑은 다른 표현이야. 그래서 얘는 일단 종합소득이야. 일단 퇴직 양도면 분리라는 워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퇴직 양도는 태생이 분류야, 태생이. 근데 분리는요, 태생은 이쪽에 들어가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그러나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한다. 합산하지 않으니까 요게 좀 필기를 해볼까. 이거는 별도의 세율로 과세. 이게 실익이 돼요. 별도의 세율로 과세돼요. 직관적인 게 로또죠. 로또는 기타 소득에 열거되어 있는데 누진세로 합산하질 않아요. 그 일생일 때 축하해줘야 돼, 사실. 그죠? 로또라는 걸. 그걸 갑자기 누진세로 세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얘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를 끝내려고 그래요. 그게 원천징수 세율로 납세가 끝나죠. 별도의 세율이에요. 33%야, 33% 보통. 물론 3억 구간으로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33%라며요. 근데 누진세는 우리 아까 지워버렸네. 6에서 45잖아요, 원래. 이거는 6에서 지금 45잖아요, 이거는. 근데 로또는 33% 떼고 끝이래. 누진세가 아니잖아요. 33%니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고 싶은 특정 소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합산하지 않고 얘만의 별도의 세율로 과세한다. 그게 분리과세예요, 자꾸. 근데 이게 하필 뭐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랑 연관이 돼가지고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 이게 징수 입장에서는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해가지고 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완납적, 완전 납부하는 성격의 원천징수다, 이런 워딩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득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설명이에요. 분리과세.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얘는 합산 안 해도 되는구나. 누진세가 아닌 법에서 정한 뭐 14%나 20%나 33% 그냥 이런 걸로 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주셔야 돼요. 분리과세 워딩이. 그래서 이거 일단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고요. 5월달에 확정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소득은 자기가 잘 안다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 태도예요. 그래서 신고만으로 기본적으로 세금이 확정돼요. 신고만으로 세금이 확정돼요. 일단은 세금 신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면 공무원이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신고 자체가 잘못됐겠지 이렇게 아니라 잘 됐겠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금이 일단 확정이 된 거예요. 세금이 확정된 거. 나중에 탈세나 오류 같은 게 확인되면 그때 이제 정정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신고 잘하면 확정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신고 잘하면 확정돼요. 이게 신고 납부 방식이라는 거고, 국세 기본법에서 배운 내용인데 간단히 설명드렸고, 우리 규모가 있는 성실 신고 확인되는 사업자라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주로 탈세 우려가 많기 때문에 세무사에 확인서 끊어야 돼요. 확인서.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월이 아닌 한 달 더 늘어난 6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하시면 돼요. 6월 달에.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소득도 23년도부터 생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시험에는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요, 이자 배당 중에서 주로 파생결합, 선물 옵션이나 주식도 이제 23년도부터는 5천만 원까지가 비과세고 5천 넘으면 과세돼요. 5천 넘으면 과세돼. 근데 그거를 5천 넘는 부만 과세할지 5천 넘으면 전부 과세할지 이런 게 아직 이제 막 합의가 안 된 상태인데, 어쨌든 몇몇 소득들이 다시 금융투자소득이라고 아예 생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2배사 근영기 종합소득,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퇴직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이 하나 만들어져요. 23년도부터는요. 주로 이렇게 투자와 관련된, 금융상품의 투자와 관련된 소득들이 이자 배당에서 파생과 관련된 거 일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주식 판 거 이런 것도 몇몇 이제 몇 소득 구간까지만 비과세고, 이제 그다음부터 과세가 된다. 과세가 된다. 대주주의 범위가 이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년도 일단 무조건 합격해야겠죠. 그죠? 이거 금융투자에서 배우기 싫으면요.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아예 새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냥 금융투자에서도 법조문이 벌써 만들어졌어요. 벌써 토할 것 같아. 저도 책 쓸 생각에 보기가 싫어. 아직 보기가 싫어요. 여기 참고 목적으로 들으세요, 우리.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원천징수 후다닥 설명드리자. 그래서 우리 세금을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신고 납부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무원이 일일이 찾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인력으로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갑이 돈 주는 사람이고 을이 돈 받는 사람일 때
원래는 을의 세금 신고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돈 줄 때 세금 떼서 내면 국가 입장에서는 얘 갑이 돈을 준 것도 확인되고 을은 받은 것도 확인되면서 얼마까지가 확인이 다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 포착으로 탈루가 방지돼요. 그게 일단은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없었을 때 스스로 신고를 안 하면 찾으면 되지만 5천만 명 국민을 다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소득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 시점, 원천 시점의 세금을 바로 떼자라는 생각을 가졌고 특히 소득세법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개인의 납세 능력이 떨어지니까, 법인보다는 개인의 납세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10,000원 주면서 20%면 2,000원의 세금을 떼기 때문에 을은 8,000원을 받은 거죠. 8,000원이 실수령액이 되겠지. 그리고 갑이 다음 달 10일까지 저 2,000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국고에 세금이 안정적으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조세 수입을 조기 확보한다는 장점도 있고요. 혹시 이것만으로 세금이 끝난다면 을은 5월 달에 2다리 뻗고 자도 돼요. 을은 홈택스 같은 거 안 들어가고도 세금을 다 낸 거기 때문에 자칫 이제 또 홈택스라서 또 신고 납부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을 취하는 게 원천징수예요. 근데 얘가 짜증나요, 얘가. 내가 왜 국가를 세금을 거둬줘야 되는데요? 안 할래요. 가산세 있어요.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제도지만 공익이나 대의를 위해서라면은 이 원천징수 제도가 모든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징수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완납자 원천징수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완전히 납부하는 성격의 징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고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을 입장에서 분리과세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을 입장에서 분리과세 소득이 되는 거고요. 갑 입장에서 완납자 원천징수 행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납자 원천징수 행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소득은요. 미리 납부하는 성격의 원천징수예요. 예납이라는 거는 완전 납부가 아니라 미리 세무서에 세금 낸 거예요. 미리 세무서에. 왜요? 탈루 방지하려고. 이 거래를 포착하려고요. 따라서 징수 관련 세액을 미리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다시 누진세로 적용한 다음에 원천징수 이미 납부했다.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원천징수세를 공제하기 때문에요. 아래쪽 사례에서 완납자 원천징수는 2,000원만으로 세금 신고가 끝나지만 예납자 원천징수는요. 다시 10,000원. 이 10,000원을 이렇게 필기해 볼까요? 8,000원 더하기 2,000원. 내 통장에 꽂힌 돈은 8,000원이지만 그 20%는 적정한 누진세가 적용된 게 아니에요. 적정한 6에서 45%의 누진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세금을 떼기 전 10,000원의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10,000원의 소득으로. 이러한 과정은 그로스업 논리랑도 유사하고요. 나중에 법인세 배우서는 간접외고 납부세액을 빼주는 공제와도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어요. 지금. 그래서 10,000원으로 지금은 이제 복잡하니까 누진세를 안 쓴 건데 만약에 이제 누진세를 적용했을 때 3,000원이 나왔다면 3,000원 중에 2,000원을 기중에 내버렸죠. 내가 낸 것도 아니고 갑이 내줬죠. 정확히 갑이 내줬으니까 기납부세액으로 빼서 1,000원만 5월에 추가 납부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원천징수가 4,000원 당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반대로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천징수가 4,000원을 했다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납자 원천징수, 안납자 원천징수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부터는 여기서 나오죠. 납세 의무, 이제 법조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제 소득세는 누가 내냐? 납세 의무자. 특히 1차에서 꽤 자주 출제되고요.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개인인데 개인을 거주자랑 비거주자랑 구분해요. 왜냐면 이게 달라져요. 납세 의무 범위가 달라져요. 납세 의무 범위, 과세 대상 소득이 달라져요. 과세 대상 소득이. 그래서 개인을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실익을 배웠고 거주자의 개념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 뭐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거 개소리고요. 주 소득 실현 장소, 소득 활동 본거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을 주로 어디서 활동하냐. 그게 주소나 거소지로 판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년의 반 이상, 그게 183일이죠. 과거에 1년이었기 때문에 1년을 오답으로 좀 주의하시고요. 183일 이상의 우리나라의 거소를 머물렀다면 주로 소득을 활동하는 근거지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래 거주자가 돼요. 거주자. 이 거주자는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국내외 모든, 즉 전 세계의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잠시 머문 사람이 되겠죠. 주소도 없고요. 심지어 1년의 반도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 잠시 왔다 가거나.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도만 가셔야지, 갑자기 우리나라에 한 달 있다가 가는데 갑자기 미국에 자기 부동산 임대업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가셔야겠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거의 무슨 싸움 나지, 전쟁 나지, 이거는 거의. 그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번 돈만 관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국세청에. 그러면서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주소나 거소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특히 오답으로 이제 수험 정리를 또 하면 국내에 거소를 두거나 183 이상 주소를 이렇게 또 장난을 치기 때문에 꼼꼼히 좀 보세요, 이거. 그래서 주소는 뭐냐? 이런 걸로 따지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공적 장부인 전입신고지에 있는 주민등록지, 그걸로 판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소는 가족이나 국내의 부동산 같은 객관적 생활관계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거예요. 단순 주소지에 있는 걸로 보지 마시고, 주소지는 한국에 있는데 막 우리나라에 실제 안 살아. 가족들 다 외국으로 이민 갔고 부동산도 다 외국에 있어. 그래 이제 거주자가 아니고 주소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주소가 없는 게. 그래서 가족 유무, 자산 유무 이런 사실로 판정을 하시는 거고, 거소는 주소지 외에 우리나라에 오랜 기간 머무른 장소로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대표적인 호텔이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얘가 호텔이나 뭐 에어비앤비, 한인 민박은 우리 외국에 있는 거지. 어쨌든 민박집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판정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디테일한 게, 거주 기간을 183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뒀기 때문에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따져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뭐 이제 날짜 같은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그래서 거소등 기간은 원래 민법의 기산일이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 초일 불산의 원칙을 채택해요. 그래서 입국하는 날을 빼고 입국한 다음 날부터 세고요. 대신에 말일을 넣기 때문에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가 된다는 거예요.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문구들이 있는데요. 2번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을 했는데, 핵심 문구들은 뭐 관광이나 질환 치료가 아니라 출국 목적이, 이런 워딩이 중요한 거예요. 명백하게 일시적이래요. 우리나라에서 떠난 기간이 있지만 명백히 일시적이라면 그 출국 기간도 우리나라에 계속 머무른 기간으로 봐요. 우리가 잠시 뭐 일본에 한 달 여행 갔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소가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소가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것으로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얘는 과거에 2였어요. 이게 과거에 조문이 2였기 때문에 EX 이렇게 적어두세요. EX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때 100일 22년 100일, 예를 들어 어떤 갑이라는 분이 21년도에도 한국에 한 3개월이나 머물렀고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22년도에 한 3개월 이상 머물렀어요. 예전에는 2년 동안 기준으로 치면 얘가 200일을 살았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183일 이상이에요. 그게 거주자가 돼버리죠. 그죠? 근데 거주자가 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안 좋지. 자국의 소득도 우리나라 국세청에 자체 세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의 어떤 우수 인력 같은 분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오시는 게 좋지만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세를 판정해버리면 21년도도 어쨌든 183일 미만이고 22년도도 183일 미만이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돼요. 이렇게 1년으로 판정하면 갑한테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갑한테 좋은 거. 우리나라에 더 들어올 유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거주자가 될 확률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로 바뀌었다. 1로. 1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 우리나라에 180일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4번은 2번의 반대예요. 오히려 재외동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입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인, 그냥 맛집 투어 목적으로 온 거야. 아니면 우리 지옥 오징어 게임 촬영지 세트 구경하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너무 재밌잖아요. 그때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2번과 대응되는 이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외국인 단기 거주자도요. 취지 자체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외국에 좀 중요한 인물들이 한국에 자주 들어오는 것을 유도해요. 그래서 거주자가 되면은 본국의 자기의 부동산 등의 소득도 다 국세청에,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인데 단기 거주자야. 그래서 단기라는 기준이요. 10년 전부터 주소 거소등 기간이 5년이야. 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왔다 갔다.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해서 우리나라에 머문 기간이 지금 5년 이하라는 거예요. 5년 이하. 그러면은 단기 거주자로 해당돼가지고 국내 소득은 다 과세가 되겠지. 어쨌든 거주자가 됐어요. 183일은 넘었어. 그래서 이제 거주자는 됐어. 그러나 5년은 안 된 거예요. 그럼 단기 거주자가 되는데 국내 소득은 다 과세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요. 국내와 밀접히 관련된 소득만 과세해요. 국내에서 지급이 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예를 들어 해외 이자가 국내로 들어왔다. 이런 것들만 과세하지. 자신의 본국에 있는 소득은 터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우수 인력이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오게끔 유도하고자 과세 소득 범위를 축소시킨 거지. 원래는 전 세계 소득 다 과세해야 되는데 이때는 국내 원초 소득은 다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국내와 밀접히 관련된 소득만 과세하겠다라고. 좋은 목적이에요. 이것도 이 사람한테 지금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셔야 돼요. 국세청이 좋은 게 아니라 단기 거주한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고 거주자 의제만 보고 좀 잠시 쉬죠. 우리 거주자 의제만 보고 좀 쉬죠. 거주자 의제. 주소를 판정하는 애매한 직업이나 몇몇 상황들이 존재해요. 첫 번째가 첫 번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가 가진 것으로 의제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주로 운동선수들이요.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은 우리가 이제 뭐랄까 용병, 해외 용병을 영입했을 때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죠. 그죠? 야구만 하더라도 거의 1년 내내 하잖아요. 그죠? 한 몇 개월 하지? 8개월 하나?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하나 팬이어서 싫어한다고 했었죠. 하나가 그 꼴찌가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님 있을 때 이후로 야구를 보지 않아요. 야구를. 그래서 거주자가 되고요. 또 가족이나 직업 및 자산 상태를 비추로 판정을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쉬우니까 빨리 넘어가고, 반대로 반대 사항도 하나 있다. 이제 해외 거주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었는데 우리나라에 가족도 없고 다시 입국할 이유가 없을 때는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위에 반대 규정도 있고, 얘는 별표시 하나 치라 그랬죠. 처음에 가장 잘 나오는 거. 해외 파견, 임직원, 공무원. 그래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해외 현지법인인데 해외 현지법인은 괄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국법인 등이라고 해볼까? 이게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우리 국외 사업장이라는 거는 지점이에요. 지점. 흔히. 그러면은 요거는 당연히 100% 갖고 있는 100%란 표현을 안 써. 그냥 내 사업장이에요. 그죠? 우리 스타벅스 강남점이 별도의 스타벅스예요? 아니죠. 본사 거지. 본사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미국에 그냥 하나 지점을 차린 거예요. 근데 자회사로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회사로. 회사를 하나 설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회사로. 이때는 100% 지배 요건이 들어가요. 90%도 안 되고 80%도 안 되고 무조건 100% 지배 요건이 들어가요. 100% 지배요. 그래야지만 해외에서 일하지만 마치 한국 사업장에서 일한다라는 이제 개념이 되기 때문에 국외 사업장은 당연히 괄호 문구가 없는 거고, 해외 현지법인에는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등의 100%를 직간접 출자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100%가 일단 중요하다. 여기에 파견된 파견 임직원이라는 거예요. 파견 임직원. 그래서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하러 본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국 대사관이나
그 뭐 모가디슈리 봤어요? 조인성 영화 최근에 넷플릭스도 올라오지 않나 이제 그죠? 재밌더라고요. 전 재밌게 봤어요. 꼭 보세요. 구교환 씨도 나오고 그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냥 거주자로 의제시켜요. 서로. 반면에 외국 이제 공무원이 한국으로 또 왔을 때도 이제 비거주자로 의제시켜요. 그거는 서로 나라끼리 그냥 팀플러서 맞춘 거고 두 가지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임직원 인하야 인하 5월이야 5월 그래서 파견된 임직원도 거주자로 본다. 국외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거주자로 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파견된 임직원은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지점에 진출하거나 뭐 자회사에 진출하거나. 근데 이게 왜 시험에 많이 나오면 법이 부실하다고 했었죠. 왜냐면 단순 파견 사실로만 판정하면 안 되고 파견 후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 가족들도 그냥 다 이민 갔어. 왜? 자녀도 막 이제 미국 대학교 다녀. 이제 삼성전자 미국 시장으로 이제 파견당해. 그래서 그냥 LA에서 그냥 살까? 그러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비거주가 되겠죠. 근데 조문 표현은 그런 게 안 써져 있잖아. 그냥 파견된 사실만 가지고 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출제를 해요. 현실에서는 파견 사실만 판정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이제 자산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재입국 여부를 고려해야 되지만 법조문만 표현하기에는 그게 안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답으로 많이 출제를 해요. 좀 부실한 조문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해 법인데. 그리고 애매한 분들이 승무원이 있어요. 왜? 비행기나 배인데 국제선이에요. 이제 유럽을 자주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제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비행기 아니면 해외 나가시면 해외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에서 지원하는 호텔 같은 데 머물겠죠. 숙소 같은 데 머물겠죠. 한국에 거의 없네? 비거주자네? 이런 거 보기에는 직업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특성을 고려해서 이때 어떻게 판정하냐면요. 가족, 근무기간 외 통상 체지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 해외에 있으면 비거주자, 가족과 근무기간 외에 머무르는 장소로 판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으면 거주자고 해외에 있으면 비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직업들의 특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볼게요. 일단 비거주자 의제는요. 이제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 또는 그 가족 이런 분들은 비거주자를 무조건 의제시켜요. 이게 아까 어떻게 보면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반대 사항이 되겠죠. 이게 대응돼서 한 거고 또는 이분도 무슨 미군 이런 거 합중군대 구성원 군무원 가족 사실 1번의 연장선이요. 1번의 연장선도 비거주자로 의제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시기부터는요. 좀 내용이 또 길고요. 이게 문제가 다 뭉뚱그려서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